안녕하세요. 미라클비입니다. 오늘은 1대1 코칭 교육생 낙찰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 용어 하나도 모르던 초보분도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경매가 어렵다는 생각을 바꾸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행하지 않고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는 이렇게 실행을 해서 나만의 수익 구조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경매 이론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언제 내가 실행할지 모르겠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생분이 어떤 과정으로 성공적으로 수익을 내고 한 사이클을 잘 마무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찰 사례로 이야기할 물건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전용 24평 아파트예요. 대부분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다세대 빌라를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아파트는 늘 낙찰가가 높고 입찰자가 많이 몰리는 대표적인 물건이잖아요. 하지만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고 아파트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이 낙찰받은 물건은 1층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은 작년 5월 26일 날 낙찰을 받은 물건인데 이번 수강생분들은 교육을 시작하고 2주 만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딱 시작하고 나서 바로 시세 조사하고 그 다음 주에 입찰해서 낙찰받은 물건이거든요. 굉장히 빨리 받았죠. 2주 안에 낙찰까지 받았으니까 물건 검색하고 물건이 뽑은 다음에 바로 임장 가서 시세 조사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입찰 들어간 거죠. 굉장히 빨리 받은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경매 사이트에 나온 정보인데 제가 이제 개인 정보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 이천 신둔면 수아리에 있는 아파트고요. 대지권은 15평 정도 되고 전용 면적은 한 23평, 그러니까 24평 정도 돼요. 평수는 1층 물건이고요. 입찰자가 9명 들어왔어요. 2등하고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2등하고 차이가 덜 나면 잘 받은 거고 차이가 많이 나면 못 받은 거 아니니까 우리는 2등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나든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가 이제 입찰가를 정할 때 얼마나 내가 수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정했을 거니까 남들이 얼마에 썼든 신경 안 써도 되죠. 내가 어떻게 수익을 만드느냐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리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9명이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즘 아파트들 낙찰률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93% 정도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물건 뭐 사진을 좀 볼게요. 물건 사진을 보면 뭐 우리가 평소 보는 아파트 단지예요. 10년 조금 넘은 아파트고 그래도 이게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 구조예요. 나홀로 아파트도 아니고 세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단지거든요. 외관도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앞에 주차장도 관리 잘 돼 있고 단지 내 상가도 있어서 뭐 나쁘지 않아요. 컨디션은. 자, 구조를 좀 볼게요. 구조는 3룸 구조에 욕실이 2개예요. 방에 발코니가 있어서 확장을 하면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 평수면 뭐 3,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딱 좋죠. 수요도 그만큼 있을 거고. 수요층에 대한 조사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면 4인 가족, 아이들 있는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무난하다. 그리고 이제 문도 보면 신축 아파트급은 아니지만 뭐 너무 오래된 아파트 느낌은 이제 안 나죠. 특히나 이제 계단식 구조니까 이게 90년대식 아파트가 아니라 2000년대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단식 구조예요. 이 점도 좋은 거죠. 복도식보다는 훨씬 나니까.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근처에 경감선, 신둔 도의 촌역이 위치해 있고요. 단지에서 한 2km 정도에 떨어져 있긴 한데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 돼요. 역까지. 2km니까 버스 타면 뭐 금방 가겠죠. 물론 뭐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스로 이동이 가능하다. 우리가 무조건 다 역세권 좋은지 알고 뭐 학군 좋은지 아는데 또 이렇게 이동이 여기 좀 멀어도 어떤 버스나 이런 것들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자체도 좋은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경감선이라는 게
판교하고 임야역까지 한 5, 6정거장이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2천여까지는 한 정거장이면 들어가고요. 판교 같은 경우도 워낙 일자리도 많고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교는 워낙 집값이 지금 너무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들어가려고 해도 그쪽에 나온 아파트나 이런 물건들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런데 판교 쪽에 만약에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집을 구한다 그러면 또 멀리는 못 나가니까 뭐 경기도 광주나 아니면 좀 더 밑에 이제 이천, 더 밑에 여주까지 이제 수요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뭐 동네 이쪽 수요도 있지만 또 판교 쪽으로 갈 수 있는 입지도 되고, 또 이천은 하이닉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하이닉스 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입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일자리가 대규모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동네 분위기나 집값에 대한 상승 요건이 충분하니까. 이게 딱 봐도 주변에 뭐 없잖아요. 뭐 리 단위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렇죠. 뭐 딱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요 밑에 조그만 뭐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학교 좀 있고, 뭐 이쪽에는 그냥 아무 봐도 뭐 단지나 이런 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을 좋아하죠. 그런 마음으로 물건을 보면 참 어렵긴 해요. 네. 내가 실거주할 게 아니라 투자로 물건을 본다면 내가 거기서 살지 않을 건데 내 기준으로만 물건을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위치도 안 좋고 역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돼서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또 그 집이 필요하고 그 위치에서 아파트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이제 실거주할 게 아니라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품은 절대 싸지도 않고 싸게 낙찰받기도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도 좋아 보이죠. 당연하잖아요. 여기 신든 도해천역을 이용해서 경기도 광주를 지나 판교까지 아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천까지 또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천 쪽 그 중심 지역이에요. 이쪽에 시청도 있고 고등학교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들이 뭐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위치에서는 좀 떨어져 있죠. 이 위치에서는 좀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중심권은 아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근데 그 단점이 진짜로 단점인 건지 장점인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이제 요 안에 있는 아파트들 물론 좋죠. 왜냐하면 이천에서 중심권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조금 더 경쟁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천에서 제일 유명한 그 일자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 거리도 한 11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물건 우리 이제 그 교육생이 받은 물건에서. 그러니까 자차로 하면 한 2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예요. 나쁘지 않죠? 뭐 20분이면 크게 부담 안 가는 거리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거주를 할 수 있겠죠. 하이닉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소득이 다양하잖아요. 업무가 또 다르니까. 물론 소득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지역에 좋은 아파트, 그다음에 뭐 신축급으로 많이 가시겠지만 그런 아파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또 찾는 아파트들도 있다. 그래서 꼭 그런 아파트만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기준 매매가는 한 1억 8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층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낙찰은 우리가 1억 3,500에 받았고요. 어때요? 낙찰 잘 받았죠? 시세보다 그래도 한 4,500 정도 싸게 받았잖아요. 잘 받은 거예요. 일반 매매로는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뭐 금매로 나와도 뭐 4천, 5천 이렇게 깎아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도 하고 뭐 그런 물건 만나기도 쉽지가 않죠. 이전비는 취등록세하고 뭐 법무사 비용 뭐 이런 걸 다 합해서 한 2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잔금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잔금 납부를 하면 대출을 알아봐야겠죠. 낙찰을 받은 이 수강생분은 조정지역 광명에 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1주택자였는데
이천은 비조정 지역이어서 취득세 중과가 없고 대출도 우리 이제 KB 시세의 60% 이렇게 비교적 되게 잘 나와요. 비조정 지역이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은. 그럼 대출을 얼마나 받았냐면 9,100만 원을 받았어요. 9,100만 원. 네, 낙찰 금액의 60% 정도에서 더 나왔어요. 이게 KB 시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나왔고 이 부분도 그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조정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출 부분에서 이제 걱정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대출이 나오는 지역과 물건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분도 대출에 대해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진짜 대출이 될까? 내가 이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출이 원활하게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입찰 전에 확인을 했고 확인을 우리가 한 상태에서 입찰을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입찰을 우리가 진행하고 낙찰을 받았을 때 걱정을 안 했어요. 대신 대출이 조금 더 나왔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누가 살고 있었느냐? 전 소유자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명도라는 걸 하잖아요. 명도가 사실 필수 사항이죠. 명도가 이루어져야 이제 임대든 매매든 할 수 있고 임대든 매매든 돼야 수익을 이제 내니까 이제 명도 같은 경우는 경매 필수 과정이기도 하죠. 입찰 전에 이사비를 어느 정도 이제 책정을 하고 입찰을 하잖아요. 이사비가 사실 생각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명도 협의가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게 내 수익률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명도 협의가 좀 늦어지면 이자 비용, 그 기간 동안 임대나 매매도 못하고 또 수리를 이제 해야 되면 이제 그거를 좀 빨리 할 수가 없으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명도 협의를 빨리 하는 게 여러모로 좋죠. 물론 그게 이제 원활하게 이제 되려고 최대한 노력을 이제 하겠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빨리 명도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물건에 이사비가 즉 그 명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을지도 이제 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명도비를 100에서 한 150? 그 정도는 잡아놨어요. 그거를 다 감안해서 입찰가를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명도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이제 알아볼 건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니까 집중을 해보세요. 자, 이사 비용은 안 들어갔어요. 100원도 안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낙찰자는 입찰 전 책정한 이사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돈을 번 거죠. 이사 비용을 우리는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책정을 해놓지만 협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돈을 내가 조금 더 아낄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 이후의 과정 중에 중요한 게 이 명도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명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지 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사비를 단 100원도 안 들어가고 명도를 했을까?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사실 명도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이제 소유자가 현재 아이하고 아내하고 여기 살고 있는데 아이 학교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은 걸 확인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전 소유자를 만나서 명도 협의를 했을 때 얘기를 쭉 잘 했는데 소유자는 이사를 이제 가면 시간과 비용이 이제 들잖아요. 여러 부분이 또 번잡하고 그래서 소유자분은 실제로 이 낙찰자가 여기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실 건지 이거를 임대를 놓으실 건지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이분이 여기서 살기를 어느 정도 원한다는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우리는 이제 협의를 이제 이끌어 갔고 이분도 이제 이사를 가면 시간과 비용이 이제 들고 여러 부분이 이제 번잡하니까 전세 계약을 좀 말씀을 하셨죠. 월세도 괜찮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세 계약에 대한 협의를 이제 진행을 했죠. 월세보다는 전세를 잘 맞춰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잘 돼서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높게 전세 계약을 했어요. 7월 3일 날 우리가 명도 협의를 했거든요. 처음 이제 이분을 만났는데 2주 뒤에 전세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 소유자하고 재계약을 하면 우리가 아까 이사비가 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명도비. 그런데 우린 수리비도 안 들어가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입찰하기 전에 이 비용을 우리가 산정을 다 해놨는데 이 비용, 그러니까 몇백일 수도 있죠. 수리 비용 안에를 봤을 때 수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몇십만 원으로 안 되니까 그 몇백만 원 돈을 우리는 전 소유자하고 전세 계약을 하면서 이사비, 수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용도가 협의가 풀리다 보니까 몇백을 책정을 해놨던 이사비, 수리비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차피 쓰려고 한 돈인데 그 돈을 안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돈도 어떻게 보면 또 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낙찰자는 이사비, 수리비가 단 100원도 안 들어갔다. 이게 입찰 전에 금액 책정을 또 했지만 한 100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이브가 된 거죠. 정리를 하면 전 소유자를 7월 3일 날 만나서 명도 협의를 하고요. 2주 뒤에 바로 전세 계약을 해서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주 만에. 그러니까 교육 시작해서 2주 만에 낙찰받고 잔금 내고 그 다음에 명도 협의한 다음에 2주 뒤에 바로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것도 시세보다 1,000만 원 더 높게. 아시겠지만 전세가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소유자분도 여러 가지를 따져서 1,000만 원 정도 더 전세 계약을 해도 관계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전세가가 계속 또 오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흔쾌히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서 전세 계약을 했고요. 잘 마무리됐습니다. 전세를 1억 4천에 했어요. 사실 이때 그 전에 이제 계약된 전세 그 실거래 사례들은 뭐 1억 3천에서 1억 2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됐었어요. 물론 호가로 나온 것들은 조금 더 높게 나온 것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전세 계약을 못하고 우리는 1억 4천에는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소유자가 대출하고 이런 거를 그동안 이제 2주 동안 알아보시고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어때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맞춘 거예요, 성공적으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낙찰도 받았지만 또 빠른 시간 안에 전세 계약까지 된 거예요. 명도 미사비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대출 이자도 뭐 한 달 안쪽으로 뭐 한 번 정도 냈으니까, 그러면 뭐 크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이 좋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훌륭하죠.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정리를 해봐야죠. 아, 그래서 낙찰을 얼마 받았는지 알았고 전세도 얼마 맞췄는지 알았어. 그러면 얼마가 들어와서 수익률이 어떻게 돼? 우리가 이거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번 거야?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니까 이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수익률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낙찰가 1억 3,500만 원에 받았다고 했죠. 이전 비용 230만 원 들었고 명도비 수리비 단 100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낙찰 금액하고 이전 비용 합쳐서 1억 3,730만 원이 들어갔어요. 아까 언급 드렸듯이 대출이 9,1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세는 1억 4천에 맞췄고,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총 이전비까지 해서 들어간 게 1억 3,730만 원인데 지금 전세 보증금이 1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대출받은 금액을 갚고 나서도 우리가 실제 얼마가 들어간 게 아니라 270만 원이 생긴 거예요. 플러스가 된 거죠, 플러스. 우리가 무피, 풀피 투자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무피 투자도 참 훌륭하죠. 근데 풀피 투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내 돈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돈이 더 생긴다는 의미잖아요. 갭 투자를 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차이 나냐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이제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한 금액보다 전세 금액을 더 높게 세팅을 한 거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투자를 마무리한 거죠. 이게 경매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제 경매로 우리가 낙찰을 잘 받으면 그 지역의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가 잘 받쳐준다 그러면 이렇게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 내가 돈이 더 생기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강생은 낙찰을 받자마자 시액 차익 4,500만 원 생기고 내 돈이 들어간 게 없고 반대로 270만 원을 받은 생애 처음 경매 투자로 번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1호 물건을 만들게 되죠. 이 아파트가
엄청나게 좋은 물건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위치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 리단리에 있는 그 500세대 미만 아파트지만,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권리 분석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말 쉬운 물건이잖아요. 소유자가 그냥 살고 있었으니까, 뭐 인수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물건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경매로. 경매는 누군가 할 수 있는 투자지만 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내 돈이 이제 들어가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겠죠. 이 물건 낙찰 후 이런 세팅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운도 이제 자기가 실행을 해야 생기게 되니까 부동산 경매 투자를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어떤 이제 동기부여나 좀 자극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도 얻고. 주변에서 이제 듣는 말이 이제 경매는 끝물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이제 먹을 게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매 용어도 이제 모르던 초보분도 이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경매가 뭐 이제 먹을 게 없다, 끝물이다 생각하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안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책만 보고 공부 다 한 다음에 또 돈도 모은 다음에 그때 시작을 해야지 했다면 이분도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경매는 이제 마인드와 실행력이 내 자산을 늘려주고 내 자산이 늘어나면 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수험생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경매 자체를 이제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제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이제 나이는 계속 들고 회사에서는 위치가 올라갈수록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 순서가 이제 오는 거니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미래는 바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요. 지금도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장을 또 가시고 투자금도 모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낙찰도 받아서 지금 명도도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임대 세팅을 놓기 위해서 부동산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에 관심을 가져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저는 중간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래 할 수만 있다면 이쪽 경매에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꾸준함이라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어떤 길이잖아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투자는 이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경매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꼭 실행을 하셔가지고 나만의 이제 돈 버는 수익 구조를 만드시길 정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경매는 잃지 않고 이기는 투자예요. 지금도 이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은 있지만 망설이시고 계신 분이나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돈을 더 모은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시작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시간만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일단 내가 부딪혀 보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 경험이라는 거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수강생 분처럼 아예 용어 자체도 모르셨던 분이에요, 정말. 경매 용어 자체도 몰랐지만,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괜찮다. 의지만 갖고 그냥 실행만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물건이 이렇게 좋은 투자 결과를 얻었으니까, 한 사이클을 잘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이걸 가지고 또 투자금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물건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죠. 만들어 가다 보면 또 자기만의 경험이 쌓이고, 자기만의 경험이 쌓이면 그런 아파트가 아닌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뭐 상가가 됐든 토지가 됐든 어떤 물건이든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이분은 처음에 시작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더 이분은 꾸준히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완전 초보분도 이렇게 수익을 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4,500만 원을 우리가 사실 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저금을 해도 한 2년 정도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를 낙찰까지 해서 두 달 안에 모든 걸 끝냈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한 거다.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더 이제 용기를 얻으셔서 또 자신감이 막 이제 넘치셔서 두 번째 물건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경매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쉬운 물건, 아파트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잖아요. 경매에 이제 관심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꼭 실행을 하셔서 수익 구조를 하나 딱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